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제 소개랑 과목 소개할게요. 일단 우리 부원장님이 와서 수험 전반에 관한 OT 했고요. 저는 회계 원리에 관한 OT 좀 진행할게요. 다들 2023년 시험 대비하는 건 아니죠? 2023년 시험 지금 10일도 안, 12일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거든요. 참고로 세무사 시험은 몇 달 정도 가볍게 틈틈이 공부해서 딸 수 있는 가벼운 자격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2년 정도를 통째로 갈아 넣어야 붙을 수 있는 굉장히 빡센 시험이에요. 요건 알고 오신 거 맞죠? 그러면은 알려드릴게요. 먼저 회계 원리 할 건데 회계 원리는 세무사 시험에서 직접 출제되는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세무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회계랑 세법이잖아요. 일단은 회계를 잘해야 세법을 공부할 수 있고요. 회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회계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회계 원리예요. 회계 원리에서는 회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걸 다뤄볼 건데 먼저 세무사 1차 회계학의 첫걸음이기도 하고요. 회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요걸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급 회계부터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하고 싶네요. 그래서 회계학을 공부한다면 반드시 수강을 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회계 원리 안 듣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중급 회계거든요. 중급 회계 때 딱 나온 다음에 나는 회계 원리 안 들어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아니란 마음가짐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시험에 붙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 여러분들 지금부터 수강하는 거 정말 잘한 선택이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작이 반인데 그 첫걸음도 아주 깔끔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 알려드릴게요. 회계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필요한가요? 네, 그런 거 필요 없죠. 회계 원리, 회계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없으니까 여기 회계 원리 들어온 거잖아요. 다만 필요한 거는 기본적인 상식 정도? 다들 흔히 있는 상식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고 회계 회자도 몰라도 되는 거니까 이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에 전혀 모른다라고 가정하에 회계 원리를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이전에 회계 원리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학원에서 진행하는 지금 요거 이거 스킵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절대로 스킵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회계 원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듣는 회계 원리는 조금 부족한 감이 많아요. 참고로 제가 다니던 학교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합격자 1등을 한 학교. 그래서 학생들이 다 회계사 시험을 볼 거라는 가정하에 조금 빡세게 회계 원리를 가리키던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약간 부족함을 느꼈어요. 또 회계 원리에서 되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개념 중에 구멍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시행착오를 좀 겪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24살 때로 돌아가서 다시 수험 공부를 한다면은 학원에서 회계 원리를 다시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전형 회계 원리를 수강한 게 아니라면은 무조건 다시 듣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다들 계산기는 준비했나요? 네, 했을 리가 하신 분들이 있네. 정말 준비성 훌륭하세요. 계산기는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자, 정답은 요거예요. 요걸 쓰세요. 요게 바로 모델명 알려드릴게요. 네, 카시오 회사에서 만든 거고 모델명은 JS40B. 요게 최고의 계산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요거보다 회계세법 공부할 때 더 좋은 계산기 없거든요. 무조건 요거 사요. 2개 사요. 3개 사세요. 나는 5개 샀어요. 요게 색깔이 골드랑 블랙이랑 화이트랑 핑크랑 블루 있는데 저는 5개 다 샀거든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2개 사세요 꼭. 그리고 계산기 다른 계산기 써도 되는데 다른 계산기는 공부할 때 되게 불편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계산기 쳐봤자 스피드가 얼마 안 나오는데 나중에 공부 몇 달 정도 하다 보면은 계산기 치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냐면은 게임할 때 단축키 때리는 속도 있죠.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빨라지거든요. 근데 싸구려 계산기는 그 엄청난 스피드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단계는 한 분당 300타 정도도 너끈하게 오타 없이 받아내거든요. 반드시 요거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스펙을 볼 때 중요한 게 자릿수. 자, 10자리도 있고 12자리도 있고 14자리도 있는데 10자리, 12자리 이런 거는 회계 공부할 때는 큰 불편함이 없겠지만 세법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릿수 숫자들 많이 나오거든요. 세법 공부할 때는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14자리 있는 거 꼭 써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다 쓸 건 아니고 여기 GT라고 보이나요? GT. 이거는 회계 공부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거든요. GT 없으면은 공부할 때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기본적인 스펙을 갖춘 계산기라면 뭐든지 무난하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300타를 받아낼 수 있는 계산기는 제가 알기로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사세요.
그다음에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하다뇨. 이런 질문하는데 예습은 하는 거다 아니다? 하는 거 아니다. 우리 어렸을 때 예습과 복습을 잘해야지 착한 학생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또 예습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예습은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회계원리 책 아무데나 중간에 펴서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뭔가 읽어봐서 이해가 돼야지 예습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뭐 국어든 국사든 영어든 뭐든지 간에 익숙한 과목이라면은 예습이 가능하지만 회계세법은 어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지만 처음 공부한 되게 생소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예습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습에 절대 시간을 1초라도 쓰지 마시고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된다? 네, 복습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복습. 그래서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저도 17년 전에 처음으로 회계사 학원에 가가지고 세무사는 아니고 저는 회계사예요. 뭐 회계사나 세무사나 그게 그거죠. 네. 처음에 가자마자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붙고 싶니? 학생들이 예! 이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오 좋아. 저는 진짜 시키는 대로만 했거든요.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다? 저는 1년 4개월 만에 초고득점으로 25살에 붙었죠. 왜냐면은 저는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시키는 건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은 나 때는 좀 꼰대 같네. 동영상 강의가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실강밖에 없었는데 학원 빠지지 마라. 전출해라. 그 다음에 둘째. 그날 배운 거 복습을 빼먹지 말아라. 저는 단 하루도 요걸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초고득점 동착격이라는 영광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학원 빠지지 말고 그날 배운 거 복습 잘하고 요것만 잘해주시면은 여기다 플러스 운까지 좋으면은 저처럼 동착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운이 조금 받쳐주지 않으면은 한 2년 3년 걸려서 시험에 붙을 거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좀 좋으면은 빨리 붙을 수 있고 공부 머리가 조금 부족한 편이라면은 공부 좀 더 오래 하셔야 되고 이런 차이가 조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출 복습 요거 둘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습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더 할 건데 이것도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복습이라는 게 처음부터 오늘 배운 것까지 누적 복습이 있고요. 당일 배운 것만 복습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복습은 누적으로 해야 될까? 당일에 배운 것만 하면 될까요? 만약에 누적 복습이 가능한 과목이라면은 누적 복습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회계, 세법 등등등 이러한 과목들은 누적 복습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양이 너무 많아서 누적 복습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누적 복습 하지 마시고 당일 배운 내용 당일 복습하는 거 요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 요거 하기도 시간이 빠듯하실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해요. 그럼 앞부분에 배운 거 까먹잖아요. 네, 당연히 까먹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배우고 까먹고 배우고 까먹고 배우고 까먹고 요거 반복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한 100 정도 배웠네. 그 다음에 다음 과목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다음 과목 상대하느라고 이전에 배운 과목 공부 못하죠. 까먹겠죠. 좋아요. 까먹는 거예요. 한 절반은 까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과목을 또 책 보면 되는 거죠. 2회독. 그 다음에 하고 나면 또 까먹고 요거를 반복을 여러 번 해야 돼요. 근데 까먹어도 괜찮은데 복습만 잘하고 까먹으면은 네 괜찮으니까 복습하고 까먹는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셔야지 까먹는 거 두려워서 앞으로 전진 못하고 뒤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평생 공부 끝낼 수가 없어요. 네, 세무사 시험이 진짜 1년 꼬박 준비해야 되잖아요. 양이 되게 많아요. 막 미친 듯이 어렵고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좀 양이 많아서 힘들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당일 배운 복습하고 까먹으면은 에라이 까먹고 말지. 저는 그걸 다 계산에 넣어두고 강의라는 거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요. 그 다음에 5번. 지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매일 9시부터 강의를 시작할 건데 초반 10에서 15분 사이에 중요한 내용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거든요. 근데 한 9시 한 20분쯤에 왔다? 그럼 중요한 내용 다 놓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다 못 알아듣게 되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지각을 할 거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 농담이고 네, 그 정도로 지각하면은 치명적이에요. 또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시험에 붙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맨날 나는 9시에 수업 시작하잖아요. 9시에 딱 맞춰서 와야지. 이런 마인드로 집에서 출발하면은 50%의 확률로 지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8시 한 40분쯤에 오겠다라는 마인드로 여기 오셔야지 지각을 안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지금 회계원리 2판이잖아요.
회계 원리 1판으로 공부하면은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도 추가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오타 수정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공부하는데 많이 불편할 거예요. 요 책이 한 15,000원 정도 하는데 1판으로 공부하긴 해도 되는데 한 5만 원어치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또 공부할 때는 돈을 너무 아끼면 안 돼요. 쓸 땐 좀 쓰셔야지. 그 다음에 7번. 동영상 강의 수강 시 몇 배속으로 수강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일단 회계 원리는 실강으로 들을 거니까 상관없는데 나중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동영상 강의 한 2배속 지르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귓속으로는 들어오겠지만 무슨 말인지 발음도 들리긴 하고 근데 그게 이해가 될까? 한 귀로 들어오고 한 귀로 바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빨리 밥을 먹어야 운동장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저는 밥을 어떻게 먹냐면은 도시락이 있는데 밥에다가 물을 살짝 부어요. 그 다음에 밥을 호로록 씹지도 않고 먹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되죠. 그 돌도 씹을 먹을 나이니까. 근데 제가 이 나이 먹고 밥을 그따위로 먹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긴 하는데 소화가 전혀 안 되고 오바이트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황윤아 선생님 강의 한 2배속으로 들려도 잘 들리네. 나 2배속 때려야지 하면은 귀에는 들리겠지만 머리에서 스쳐 지나가서 반대쪽 귓구멍으로 나가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말 충분히 빠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빨리 말해야 될 때는 충분히 빨리 말하고요. 천천히 설명해야 될 때는 아주 일부러 천천히 말하거든요. 배속은 내가 알아서 조정 잘해주는데 왜 여러분들이 배속을 건드리나요? 마치 아빠가 텔레비전 보는데 채널을 건드리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배속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강사마다 말을 진짜 하루 종일 느리게 하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 강의 수강 시 몇 배속으로 수강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 2시간 내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배속을 적당히 늘리는 게 좋아요. 하지만 나는 말이 충분히 빠르니까 여러분들은 배속 늘리면 안 돼요. 무조건 1배. 그래서 개발자에게 요청하고 싶어요. 그 배속 늘리는 거 락 좀 걸어달라고. 반드시 1배속을 하라고. 네,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질문. 우리 실강 수강생들은 쉬는 시간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돼요. 가끔 이런 질문돼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 쉬어야 되지 않나요? 저 안 쉬어도 괜찮아요. 체력이 워낙에 좋아서 안 쉬어도 돼요. 쉬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졸리니까. 네, 그런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 받는 것도 카페나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쉬는 시간에 대면해서 질문 받는 게 제가 답변하기도 제일 편하거든요. 또 가급적이면은 쉬는 시간에 다 해결해 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럼 제 1장 회계의 개념 여기서부터 나갈게요. 나는 회계에 대해 공부해 본 적이 있다. 손. 네, 있고 거의 대부분은 회계 처음이죠. 좋아요. 좋아. 네, 회계 회자도 모르는 생 회린이다라는 가정하에 진행할 거예요. 자, 1장에서 회계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회계의 필요성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 어디예요? 삼성전자잖아요. 자, 삼성전자 2022년 실적 대충 알려드릴게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삼성전자의 2022년 매출이 302조고요. 와, 어마어마하네. 그 다음에 검색해 보니까 영업이익이 43조.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52조래요. 근데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많으면 많을수록 실적이 좋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은 있지만 매출이 뭐고 영업이익이 뭐고 당기순이익이 뭐고 얘네들이 어떻게 계산되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뉴스에서 이런 거는 본 적은 있죠. 근데 뭔지 모르고 회계를 아직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계는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기업이 실적 발표하잖아요. 매출 얼마로 계산하고 영업이익은 뭐뭐뭐뭐 가감해서 얼마 나오고 당기순이익은 얼마고 이런 거 계산하는 게 바로 회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회계를 배워야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 거예요. 참고로 삼성전자 2022년 영업이익이 무려 43조거든요. 근데 23년 1분기 실적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완전 박살났죠.
여기 1년에 영업이익이 43조면은 분기당 영업이익이 평균 한 10조 정도 나오는 회사잖아요. 근데 23년 1분기 영업이익이 1,500억밖에 안 나왔어요. 또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1,500억, 와 진짜 돈 많이 벌었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평소에 10조 내는 회사가 1,500억밖에 안 나왔네, 이렇게 개판이 되었지? 회계를 배워야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의 자산이 448조고요. 그 다음에 순자산이 부채가 94조예요. 근데 자산이랑 부채 어렴풋이 대충 뭔지는 알긴 아는데 회계상 자산이 뭐고 회계상 부채가 뭐고 얘네들이 어떻게 계산되고 이런 거 우리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요 재무 정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공부하는 게 회계예요. 그러면은 요 중간쯤에 밑줄 좀 칠게요. 참고로 밑줄은요, 전자칠판 요 내용은 책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제가 여기다 밑줄 치는 거 그대로만 치면 되는 거예요. 요 밑줄 할게요. 회계는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 순자산 등등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집계하여 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회계의 공식적 정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계가 뭔지 대충이나마 감을 잡으라고 제가 대략적으로 쓴 것뿐이에요. 공식적 정의는 아니에요. 막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고. 그래서 자산, 순자산, 매출 등등등 이런 거 계산하는 게 회계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밑줄 칠게요. 현행 회계 기준에 의하면 재무제표가 뭐냐면은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를 재무제표라고 해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요 5가지 재무제표로 구성이 돼요. 근데 재무제표가 5개잖아요. 출제 비중이 20%, 20%, 20%, 20%, 20% 이렇게 될까? 그럴 리가 없죠. 이 중에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가 압도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고요. 자본변동표랑 현금흐름표는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나오고, 주석은 말문제로 주석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등등등 이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회계 원리에서는 요즘 제일 중요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2개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재무상태표가 뭔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 하단에 있는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제 재무상태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재무상태표가 뭐냐면은 특정 시점 현재 이 회사가 얼만큼의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나 요거를 정리해 놓는 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일단은 회사를 예를 들면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나의 재무상태표를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거든요. 대충 2040년 정도의 확률화를 예상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률화 2040년 버전. 2040년에 확률화의 자산은 뭐가 있을까? 빌딩 같은 거 하나 있을 것 같아요. 한 50억 정도 하는 거. 빌당이란다. 빌딩 아니다. 50억은 너무 싸요. 한 200억은 해야지. 200억. 그래서 자산이 뭐냐면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 이런 게 자산이에요. 빌딩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차도 멋진 거 타고 다녀야 되지. 한 5억 정도 되는 차는 타고 다녀야죠. 차 5억. 그 다음에 또 자산 예를 들어 뭐 있을까요? 현금. 자, 은행에 현금 한 20억 정도 쌓아두고 있고, 그 다음에 땅 부자예요. 토지 한 100억짜리 토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남는 돈 있으면은 뭐 주식 같은 거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식은 한 30억 정도 가지고 있고, 일단 요 정도만 할까요? 등등등 이런 게 자산이에요. 다 합치니까 얼마? 330억, 360억, 365억. 의도한 게 아니라 딱 365가 나오네. 이런 게 자산이다라는 것이에요. 삼성전자는 2022년 말 현재 자산이 얼마라는 거예요? 448억이 아니라 448조. 이렇게만 많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려면은 자산만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빚도 있을 거예요. 빚도 같이 봐야 돼요. 여기 200억짜리 빌딩 있는데 요 200억짜리 빌딩을 다 자기 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흔할까요? 흔치 않죠. 여기 대출 껴서 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자, 요 빌딩 한 80억은 대출 껴서 사고요. 120억은 내 돈 냈다라고 쳐요. 그 다음에 5억짜리 차도 타고 있는데 사실 저거는 할부로 산 거예요. 할부 원금이 3억이 남아 있어요. 뭐 등등등 이렇게 빚이 다 합치면은 100억이다라고 칠게요. 그럼 나 빚 다 갚고 나면 얼마 남아요? 265억이 남잖아요. 그거를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자산. 자산과 순자산의 차이점 알겠죠? 자산은 부채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요. 경제적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이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순자산은 거기서 부채, 빚을 다 뺀 거, 빚을 다 갚으면 얼마가 남느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다들 우리 집의 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기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네 그려보세요. 그럼 도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 회사의 재무상태표 보여드릴게요. 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얘는 X1년 12월 31일 현재네. 자산이 얼마 있고 부채가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자산에서 부채를 다 뺀 거를 자본이라고도 하고요. 순자산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 회사 한번 쑥 훑어볼게요. 첫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00원이 있네. 일단 현금이 뭔지는 대충 알죠? 네,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는 그 현금인데 회계상 현금은 정의가 조금 달라요.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이랑 비스무리하게 쓸 수 있는 자산들 통틀어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요. 현금이랑 현금 비스무리한 거 다 합쳐서 500원이 있는 회사구나 라고 할 수 있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라는 게 1,000원이 있어요. 채권이 뭐냐면은 돈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매출 채권은요. 외상으로 물건 같은 걸 팔고 나중에 받을 돈이 1,000원이 있다. 아, 이걸 보고 외상으로 물건을 한 1,000원에 팔고요. 나중에 받을 돈이 1,000원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있는데 어라? 얘는 괄호 안에 숫자가 있네. 회계에서 괄호 안에 숫자가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마이너스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수학 같은 거 공부할 때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이런 식으로 표시하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원이 뭔가 있네. 요 대손충당금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받을 돈이 1,000원이 있네. 근데 1,000원 받을 돈이 1,000원 있다고 해서 다 받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일부 금액은 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 대손충당금이 뭐냐면은 1,000원 중에서 100원은 떼일 것 같다. 900원은 받을 것 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예를 돕기 위해 재무상태표 또 다른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자, 황윤아의 지금 당장 버전이에요. 저에게는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뭐 많진 않아요. 아직은 그중 하나가 바로 대여금이에요. 대여금 1,000만 원. 벌써 13년 전이에요. 13년 전에 우리 누나가 사업을 한다고 깝치면서 설마 우리 누나 이거 보는 거 아니겠지? 기계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유나야, 누나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유나 외제차 한 대 뽑아줄 테니까 누나가 기계 사는데 1,000만 원 좀 빌려주지 않겠니? 13년 전에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무슨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 이후로 돈 빌려간 거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전에 경제적으로 좀 심각하게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했어요. 잠깐만, 누나한테 1,000만 원 받을 거 있네. 누나 집 가서 이거 내놓으라고 할까? 근데 어차피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남매 간의 우애만 상할 것 같아서 그냥 닥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기 대손충당금 얼마? 지금 이래요. 999만 원. 이게 바로 대손충당금이다. 뭔지 이해가 되죠? 이런 거 혹시 우리 누나가 요걸 보고 있으면은 돈 보내? 설마?
그다음에 재고 자산이 5,000원이 있네. 재고 자산이 뭐냐면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에듀윌은 재고 자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은 있어요. 학원 카운터 뒤에 창고 같은 거 있는데 거기 책들이 막 쌓여 있거든요. 그 책들 우리 학원 직원들이 공부하려고 쌓아둔 건가요?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게 팔려고 쌓아두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에듀윌의 재고 자산이에요. 그리고 1층에 가보면 편의점 있잖아요. 그 편의점의 재고 자산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재고 자산이에요. 맥주, 콜라, 과자, 라면, 삼각김밥 등등등 편의점의 재고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서점에 가면은 그 서점의 재고 자산 뭐예요? 책들 싹 다 재고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마트 가면은 재고 자산 뭐예요? 가전제품들. 그 직접 쓰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재고 자산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재고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당연히 어딜까? 무조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같은 거, 냉장고 같은 거 만들잖아요. 자기네들이 직접 쓰려고 만든 건가? 아니라 팔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고 자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딜까? 현대차. 현대차가 자동차 만들어서 창고 같은 데 쌓아두고 있잖아요. 그 현대차 회장님이 다 타보려고 만든 건가? 다 팔아 먹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게 다 재고 자산이에요. 이 회사는 재고 자산이 5천억이 있네. 아마도 삼성전자 뒤져보면 알 수 있는데 한 재고 자산이 적어도 한 100조 정도는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네.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이라고 있네. 유형 자산은요. 주된 영업에 장기간 사용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 이런 걸 보고 유형 자산이라고 해요. 우리 에듀윌도 유형 자산 꽤나 많거든요. 우리 에듀윌의 유형 자산 뭐가 있을까? 요 칠판. 우리 에듀윌의 유형 자산이고요. 책상. 에듀윌의 유형 자산이고 모니터. 그다음에 빔 프로젝터. 저거 시계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저 앰프 같은 것도 그렇고 싹 다 에듀윌의 유형 자산이에요. 그다음에 이 건물은 에듀윌의 유형 자산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에듀윌 건물이 아니라 월세 내면서 영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젠가 에듀윌이 돈을 왕창 많이 벌면은 자가 사옥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네, 그것도 에듀윌의 유형 자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 뭘까? 유형 자산이겠죠. 아파트, 그 다음에 TV, 자동차 등등등 이런 게 통틀어 유형 자산이에요. 일반 가정에서는 전체 자산 중에 유형 자산이 차지하는 게 한 95% 이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이 있어요.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 차이는요. 유형 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고 무형 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형 자산 우리 학원에는 뭐가 있을까? 학원 직원들이 일을 하려면은 컴퓨터에 윈도우즈 같은 거 깔려 있어야 되고 엑셀 같은 거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들 다 무형 자산이에요. 또 다들 돈 내고 정품 게임 사잖아요. 그런 것도 다 무형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저에게는 간지나는 무형 자산이 있지. 요 책에 저의 저작권이 있잖아요. 저의 간지나는 무형 자산이에요. 등등등. 그 다음에 투자 자산도 있네. 투자 자산이 뭐냐면은 회사가 영업을 하다 보면 돈이 좀 남을 수 있잖아요. 그 남는 돈 그냥 은행에 때려박고 끝? 아니라 뭔가 재투자해야 되잖아요. 뭐 주식을 사든 펀드에 넣던 채권을 사든 부동산 사든 그런 걸 통틀어 투자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현금부터 해가지고 싹 다 합치니까 얼마다? 자산 총계가 13,000원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얼만큼 잘 나가는 회사인지 알기 위해서는 자산만 보면 되나요? 아니라 반대쪽도 봐야 돼요. 빚이 있으면은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여기가 빚이고 여기가 바로 그림자예요. 부채가 얼마인가 이거 빚도 봐야 돼요. 먼저 매입 채무라는 빚이 600원이 있네. 자, 매입 채무가 뭐냐면은 하이마트 같은데 재고 자산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건가요? 아니죠. 삼성전자, LG전자 등등등 거기서 재고자산 사와서 파는 거잖아요. 대충 냉장고 하나를 삼성전자로부터 한 100만 원에 사온 다음에 소비자에게 딱 100만 원에 파나? 그럴 리가 없죠. 걔네들도 먹고 남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한 120만 원 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회계 회자도 몰라도 되는데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된다. 하이마트가 100만 원에 사와서 120만 원 정도에 판다. 상식이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상식이 없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100만 원에 사서 120만 원 팔면 사기 아닌가요? 북한에서 왔나? 아무튼 이 정도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상식은. 뭐다 말했지? 네, 매입 채무. 근데 요 재고 자산을 사올 때 현금 결제를 바로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상으로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 달치 외상으로 산 다음에 한 방에 대금 결제해주고 등등등 이럴 때. 그래서 매입 채무 그거예요.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샀을 때 발생하는 빚이 매입 채무예요. 이 회사는 재고 자산을 600원 외상으로 사온 다음에 600원 갚을 게 생겼구나 라고 할 수 있네.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 400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학원도 지금 전기 같은 거 쓰잖아요. 전기 썼는데 아직은 다음 달 전기세 냈어요, 안 냈어요? 아직 안 냈겠죠? 이런 게 미지급 비용이에요. 또 우리 학원이 알바생 고용해서 일을 시켰네. 그러면 일 시켰으면은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을 아이고 다음 달에 드릴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통틀어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요. 자, 무언가 비용 낼 게 있는데 아직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 그때 발생하는 빚을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학원이 요 전자칠판 아마도 현금 내고 샀을 텐데 이런 거 장기 할부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부금 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틀어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미지급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5천만 원의 미지급금 왜 생길까? 내년에 세무사 시험 붙은 다음에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초년생이 차를 살 때 현찰박치기로 사는 경우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 다 할부 때려서 사는 거잖아요. 한 5천만 원짜리 차를 풀 할부 때려서 살 때 그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5천만 원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이점, 매입 채무 왜 생기는 거예요?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사와서 생기는 거예요. 자, 미지급 비용은 뭔가 급여라든가 등등등 비용을 낼 게 있는데 비용을 아직 지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빚이 미지급 비용이고요. 미지급금은 그 외 거, 예를 들어 유형자산 같은 거를 외상으로 샀을 때 발생하는 빚이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네 셋 다 빚이라는 특징이 있긴 한데 뭐가 달라요? 발생 원인이 좀 달라요. 얘는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샀을 때, 미지급금은 재고 자산 이외 자산을 외상으로 샀을 때, 미지급 비용은 비용 낼 게 있는데 아직은 안 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차입금. 자, 회사가 영업하려면은 은행 같은 데서 돈 빌려서 영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차입금이에요. 다들 집에 차입금 있겠지? 자, 아파트 살 때 차입금을 좀 땡겨서 사는 경우들 많잖아요. 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6억 정도 대출 땡겨서 샀네. 그런 게 차입금이에요. 그다음 그래서 이 회사는요. 부채가 총 얼마? 7,500원이네. 자, 자산 다 합치면 13,000원이고요. 부채가 7,500원. 자산에서 부채 다 빼면 얼마? 5,500원이 남거든요. 그게 바로 자본 혹은 순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회계에서는 순자산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자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5,500원이네. 참고로 삼성전자는 자본이 얼마일까? 삼성전자는 여기다 쓸게요. 삼성전자의 자산은 무려 448조예요. 삼성전자의 부채는 무려 94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빚도 능력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삼성전자니까 100조에 달하는 빚을 감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에듀윌이 100조의 빚을 감내할 수 있을까? 아, 에듀윌도 나름 큰 회사긴 한데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거의 세 발의 피 수준이잖아요. 요거 1조 안 돼. 한 100억도 우리는 힘들어요. 아무튼 빚도 능력이다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자본 얼마예요? 자산 448조에서 94 빼니까 354조 정도 나오네요. 삼성전자는 순자산이 무려 354조예요. 그럼 언젠가 한 20년 정도 있으면 삼성전자도 네, 거의 1000조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의 현재 자본이 354조인데 삼성전자 처음 창립했을 때부터 자본이 순자산이 354조였을까요? 아니겠죠. 처음엔 되게 미미하다가 수십 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순자산이 쌓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본을 여러 가지로 나눌 건데 일단은 둘로만 나눠볼게요.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 요 납입자본이 뭐냐면은 처음에 삼성전자가 시작할 때 삼성전자 출자자들 있죠. 투자자들. 그 사람들이 영업하려고 돈을 먼저 박아놓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납입자본이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자본을 납입자본이라고 해요. 근데 삼성전자가 영업해서 계속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쌓인 게 바로 요 이익잉여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 회사는 지금 5,500원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있었던 자본은 3,000원이고 그동안 열심히 해서 추가로 증가시킨 자본이 2,500원이구나. 대충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자본 이렇게 354조잖아요. 이 자본의 내용만 봐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예요.
그다음에 여기 밑줄 좀 칠게요. 양가로 2번에 이렇게 재무 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의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잔액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차입금이 얼마인가, 재고 자산이 얼마인가, 유형 자산이 얼마인가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이런 거 구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다음에 3쪽에 자산 볼게요. 자산은 뭐냐면은 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이다. 다들 그냥 대충 공부하지 말고 나의 자산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현재 자산은 너무 보잘것없을 수 있잖아요. 한 10년 후 내가 세무사가 된 다음에 크게 성공해서 10년 후에 나의 자산이 뭐가 될까? 이런 거 상상하면은 정신 건강에도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다 설명드린 거고 이런 게 자산이에요. 이런 거 말고도 더 많아요. 그다음에 부채는 뭐예요? 그냥 빚이에요. 빚. 네, 빚인데 좀 있어 보이게 부채 이런 표현 쓰는 거고 얘도 3쪽에 여기 밑줄 칠게요. 부채는 기업이 부담하는 빚이다. 그래서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 차입금 요 네 가지만 대충 보여드렸고 요거 말고도 부채 종류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매입 채무랑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매입 채무는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산 후 미래에 지급할 금액. 그다음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 발생했는데 아직 안 냈네. 비용 나중에 드릴게요. 이럴 때 발생하는 거. 미지급금은 재고 자산 이외 자산을 외상으로 샀을 때 발생하는 빚.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왜 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왜 할까? 배속을 2배속으로 늘려서 들으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귀에는 들리지만 제가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걸 다 놓치거든요. 또 동영상 강의 수강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1배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최소한 내 거는. 말이 진짜 느린 선생님 강의를 혹시라도 본다면은 그때는 알아서들 적당히 늘리시고 그 다음에 자본이에요. 자본도 밑줄.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며 순자산이라고도 불린다. 근데 자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더 자본도 나중에 더 세밀하게 분류할 건데 일단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이렇게만 구분할게요. 납입자본은 처음부터 있었던 자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익잉여금은 추가로 벌어들인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쪽 넘어가서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거 볼게요. 포괄 손익계산서 이름이 너무 기네. 줄여서 손익계산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포괄 손익계산서니까 참고하시고 요 포괄 손익계산서가 뭐냐면은 여기 밑줄 할게요. 포괄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통해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간일까?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반적으로 1년. 물론 일반적이지 아니한 경우들도 가끔 있지만 그래서 1년 동안에 수익과 비용을 집계한 표를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예요. 수익이 뭐예요? 번 돈. 비용이 뭐예요? 쓴 돈. 그것뿐이에요. 근데 회계에선 요거 구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그러면은 제가 저의 손익계산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손익계산서 여러 가지 양식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양식부터 보여드릴게요. 내가 번 돈은 수익, 내가 쓴 돈은 비용이에요. 저에게는 어떤 수익이 있을까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강사료 수익. 자, 강의하고 돈 받잖아요. 물론 다 뻥인 거 알죠? 나의 개인적인 바람일 뿐. 100억. 그 다음에 저의 수익도 뭐가 있을까요? 교재 팔면은 출판사에서 돈 주거든요. 인쇄 수익. 한 나누기 한 50 정도 하면 돼. 네, 대충. 그 다음에 저의 수익이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이자 수익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돈 번 거 다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1억. 그 다음에 주식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 수익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들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세무사는 아니죠. 세무사는 과정일 뿐이잖아요. 건물주가 목표지.
나도 인기 강사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건물주가 되는 게 목표지. 어떤 수익이 있어야 돼요?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나는 한 배 탄 거 알죠? 여러분들이 시험에 붙어서 세무사가 돼야지 나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익 등등등. 자, 이런 걸 통틀어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쳐서 200억쯤 벌었다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비용도 있어요. 비용은 뭐예요? 그냥 영업하는 과정에서 쓴 돈, 이런 게 비용이에요. 전 어떤 비용 쓸까요? 기름값 쓰겠지. 유류비. 그 다음에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식비도 들 거고. 그리고 교재 할 때 그 오탈자가 잡는 거 외주 줄 수도 있거든요. 그 알바비, 인건비. 뭐 등등등. 합해서 80억 비용을 썼다라고 쳐요. 수익이 200억이고 비용이 80억이거든요. 나의 순이익은 얼마? 120억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보여주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일반적으로 가장 꼭대기에 매출이 들어가요. 매출은 회사의 가장 주된 영업에서 번 돈을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뭐가 있을까요? 갤럭시,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팔고 받은 돈, 이게 매출이에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가 매출이에요? 자동차 팔고 돈 받잖아요. 그게 매출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에듀윌 같은 경우는 매출 뭐예요? 학생들에게 동영상 강의든 현장 강의든 강의 제공하고 돈 받은 거, 이런 게 우리 에듀윌의 매출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이 꼴랑 5천원밖에 안 되네. 그 다음에 매출 원가라는 게 있어요. 3천원. 하이마트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이마트가 요 카시오로부터 계산기를 사온 다음에 소비자에게 파내 5천원에 팔았다라고 쳐요. 그게 바로 뭐다? 매출이에요. 근데 하이마트가 카시오로부터 계산기를 5천원에 산 다음에 소비자에게 5천원에 팔까요? 그럴 리가 없죠. 지네들도 먹고 남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한 3천원에 사온 다음에 5천원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천원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판매한 재고자산의 원가. 재고자산을 3천원에 사온 다음에 5천원에 팔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가장 많이 나온 회사 당연히 어딜까요? 삼성전자일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재고자산을 외부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잖아요. 삼성전자의 매출원가는 갤럭시, 냉장고 등등을 만들 때 쓴 돈, 그런 게 다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자동차 만들어 파는데 자동차 만들 때 뭐 들어요? 돈 들잖아요. 인건비도 들지, 그 다음에 재료비도 들지 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게 현대차의 매출원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니까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2천원이 있네. 딱 봐도 뭐예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매출 총이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로 치면은 마진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마진.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 있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여서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 되게 자주 나오고 너무 기네. 줄여서 판관비 이렇게 많이 불러요. 판관비. 요 판관비가 400원이에요. 판관비는 매출원가 이외에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통틀어 판매관리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듀윌 같은 경우 판매관리비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제일 비중이 큰 게 요 건물 월세인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2천만 원 나올까? 나올 것 같은데. 네, 임차료. 또 우리 학원 입장에서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관비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직원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급여. 그리고 또 규모가 어마어마한 게 광고비. 애들이 광고 많이 하죠. 지하철만 가면은 노란색 물결이잖아요. 그리고 종로 3가역에 봤을지 모르겠는데 종로 3가역에 가운데 해리가 있고 양옆에 우리 에듀윌 회계사 세무사 강사 3명 딱 있고 센터에 내가 있고. 그 지하철에 내 얼굴이 걸렸다는 소문 듣고 가서 셀카를 찰칵 찍고 왔거든요. 엄마한테 보여줬는데 엄마가 그냥 시큰둥 하더라고요. 용돈 안 들여서 그런가?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튼 광고비.
그다음에 지금 전기도 쓰고 있고 화장실에서 수도도 쓰잖아요. 수도 광열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조금 어려운 건데 감가상각비라는 비용도 있어요. 감가상각비. 자, 요 전자칠판 신품일 때 한 1,2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 전자칠판은 영원히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라 내용 연수 한계가 있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전자칠판 써요. 이 전자칠판 1년 후에도 1,200만 원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한 200만 원어치 써가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걸 보고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도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자산들 많죠? 자동차도 계속 감가상각이 일어나고 있고 내 집도 감가상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계산기도 때리면 때릴수록 계속 감가상각이 되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내 몸뚱아리도 지금 감가상각이 순식간에 되고 있네. 자, 등등등 이런 게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자, 그래서 이 회사는 판매비와 관리비 다 합쳐서 400원이 있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1,600원이 나와요. 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거, 요게 바로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한 분기당 영업이익이 보통 얼마? 한 10조 정도, 실적 좋으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3년 1분기에 개박살이 났죠? 얼마? 1,500억. 대충 이 정도 얘기 듣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500억이 났다. 얼마나 심각한지 좀 와닿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배운 사람이에요. 뭘 배운 사람? 회계를 배운 사람. 그래서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1,600원이에요. 원. 그 다음에 각종 수익과 비용이 영업 외적인 데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 외적인 데서 발생한 수익을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고요. 비용 중에서 영업 외적인 데 발생한 비용을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업의 수익 뭐가 있을까? 임대 수익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임대 수익. 예를 들어 자, 나중에 우리 애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번 다음에 한 5층짜리 건물을 통으로 사가지고 학원 영업을 한다라고 쳐요. 근데 2, 3, 4, 5층은 학원으로 쓰고요. 1층 공간이 남는 거예요. 그럼 1층에 커피집 같은 거 들어오면 딱 좋겠죠. 근데 월세 받을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영업의 수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자 수익.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주식 사면은 배당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배당 수익 등등등 이런 걸 영업의 수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같은 거 있죠. 영업 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벌금 같은 거 낸 거.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뭐 등등등 이런 거 영업의 비용이라고 해요. 자, 영업의 비용 또 어떤 거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삼성전자가 그 특허권 같은 거 침해해가지고 소송당해서 배상금 같은 거 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배상금을 5천억 물었다라고 쳐요. 그 영업이랑 관련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 영업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가감하면 뭐가 된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줄여서 세전이익 이렇게도 부르고 돈 벌었으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00원이 세금 떼기 전에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세금 내야지 500원. 그래서 세금까지 다 떼고 나면 얼마 남는다? 1,000원이 남았다. 요거예요. 삼성전자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나오잖아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도 세법이랑 관련된 용어 아주 간단한 거 좀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세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다? 당연히 세법이에요. 세법. 회계로 시작하지만 세법으로 끝나는 게 바로 세무사 공부거든요. 그래서 세법, 세금에 대해서 배우는데 세금 되게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빅3 세금이 뭐냐면은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게 빅3예요. 근데 요거 말고도 자잘구레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자잘구레한 거 다 합쳐서 흔히 잡세라고 불러요. 잡세. 짭세 아니고 잡세.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법인소득세가 제일 중요하고 자, 법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에듀일 이런 회사를 법인이라고 해요. 법인. 자, 이런 회사들이 돈 벌잖아요. 법인 소득세 내야 돼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법인 소득세를 제일 많이 내는 회사 어디? 무조건 삼성전자예요. 아, 이거 누가 보면 삼성전자에서 돈 받은 줄 알겠네. 아니에요. 전 삼성전자에 돈을 내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너무 길잖아요. 얘를 줄여서 그냥 법인세라고 많이 불러요. 네, 저 같은 개인도 돈을 벌면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뭐예요? 개인 소득세고요. 얘는 줄여서 그냥 소득세 이렇게 많이 불러요. 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법인세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득세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요거는 부가세라고 흔히 많이 부르고 요게 빅3. 그래서 이 회사는 자 법인세 내야 되잖아요. 500원. 그래서 1,000원이 남았다. 근데 보니까 이 회사가 손익계산서 보니까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보이죠. 네, 손익계산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쪽 넘어가서 4쪽 중간에 보시면은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각 항목의 의의 나와 있는데 이거 방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것도 손익계산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대략적으로 쓴 거니까 복습하면서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절 회계의 정의와 회계정보 이용자 있는데 어이쿠 벌써 시간이 1시간 흘렀네. 저는 4시간짜리 강의를요 3조각 내지 않고 4조각 내는 거 원칙으로 하거든요.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쉴 때가 된 것 같네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5쪽부터 나갈게요.